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일상적인 문제들도 어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단지 조금 느릴 뿐입니다. 지능검사상 표준화 지능지수, 즉 IQ 지수로 평균 지능은 통상적으로 85에서 115 사이입니다. 반대로 지적장애를 판정받는 기준은 지능지수 70 이하입니다. 그 사이 IQ 71에서 84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경계선 지능인으로 분류됩니다. 인구학적으로 13.5%, 즉 25명 중 3, 4명 정도는 경계선 지능인 셈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반인과 다를 바 없지만 복잡한 임무가 주어질수록 부족한 대처 능력이 드러납니다. 주의 집중이 어려워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타인의 감정 인식이나 상황적 맥락 파악이 어려워 사회 적응에도 난항을 겪습니다. 사기, 다단계, 성폭행 등 범죄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특화된 제도적 보호는 부족한 상황. 홀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경계선 지능인. 나아갈 용기가 필요한 그들에겐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르는 숫자 1의 차이가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그 경계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자립지원팀장 권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특별한 청년들에 대한 삶과 자립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 또는 느린 학습자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경계선 지능이란 지능 정규 분포의 평균에서 -1과 -2에 해당하는 집단, 즉 지능 71에서 84 사이인 사람을 말합니다. 지능 지수가 85 이상인 경우를 정상 기능으로, 70 이하인 경우를 기능적 지적 장애 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선 지능은 문자 그대로 지적 기능 수준이 정상과 지적 장애 그 사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출연율은 지능 정규 분포상 약 13.59%에 속한다고 추정하고 있어 많은 연구에서는 이들의 수가 인구의 약 14%에 해당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약 719만 명이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선 지능인의 생리주기별 특성을 살펴보면 영유아기에는 운동 발달, 언어 발달이 지체되고 인지학습 또한 느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정서 행동적으로 불안, 주의력 부족, 산만함, 자조기술이 부족하여 또래와 어울리지 못합니다. 학령기에 들어서면 대근육, 소근육의 발달이 지연되고 고학년이 될수록 인지학습의 곤란을 겪습니다. 이는 집중력 부족, 낮은 기억력, 학습된 무기력 등으로 나타납니다. 상황인지 능력의 제한과 사회 기술이 부족함에 따라 정서적 불안도 높고 감정 조절의 어려움, 또 자기 스스로의 어려움을 인식한 정신적 고민으로 사춘기에는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인기에도 여전한 인지 능력의 제한과 느린 학습과 행동, 정서적 불안정이 지속되며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갈 곳도 없고 불러주는 곳도 없다고 말합니다. 취업에 실패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남성의 경우 군대 문제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경계선 지능인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정서적 안정감을 누리고 자신의 속도에 맞는 학습과 교육을 기대합니다. 원만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며 안정적인 직업 활동과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욕구가 누구보다 높습니다. 이들은 인정받고 지지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요구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20년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2년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꿈을 평생 밀어주는 센터라는 의미를 담아서 밈센터로 불리우며 경계선 지능인과 가족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밈센터에서는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평생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경계선 지능의 선별 발굴 사업과 심리 정서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자립과 직업 역량 개발을 위해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 바리스타 자격 취득 과정, AI 수집 및 가공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라벨링 교육, 아트 상품 제작을 위한 디자인 아트 교육, 수경재배 채소를 활용한 샐러드 디저트를 제조하는 스마트팜 쿠킹 등이 그 직무 교육들입니다. 직업 공통 영역으로 자기인식과 자기관리, 의사소통 기술과 일상생활 역량 강화 교육, 또한 진로 탐색, 실질적인 취업 준비 등을 담은 소양 교육들도 병행하였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그룹 단위의 교육과 지속 반복의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실습과 현장 훈련을 통해 과정 내용을 숙달하도록 도왔습니다. 영역별 전문 강사와 기관과의 협업은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학습 모니터링을 통한 개별 맞춤형 직업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 참여자의 사전 사후 효과성 분석을 통한 결과로서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자아 존중감, 사회성, 자립 의지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자신의 속도에 맞는 교육, 편안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직업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스타 교육뿐만 아니라 친절 교육을 통해 서빙하는 것, 포스 기계로 계산하는 법, 손님을 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워서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청년.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속도대로 하니까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청년.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주어서 좋았고 프로그램 시간이 더 길면 좋겠다는 청년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당사자의 표정과 태도였습니다. 교육을 최선을 다해 마치고 나니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잡고 실천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청년. 실수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모두가 나를 안쓰럽게 여기거나 부정적인 눈빛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청년. 이 청년은 스스로 스트레스에 취약했던 점을 보완하고 표현력도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면서 5년 후에는 데이터 라벨러로 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고 합니다. 밈센터에서는 이러한 결과와 변화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당사자 중심의 진로 탐색과 특성을 발견하고 개인별 강점 중심의 직무를 개발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직업교육, 직업훈련, 현장 실습과 인턴십 등의 과정들이 다각적으로 실행되는 직업지원 모델을 연구하고 실행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학교, 민간, 기업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망 체계를 구축하여 생애 주기별 직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일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삶도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캐치를 못한다. 그리고 좀 기억을 잘 못한다.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측하는 어떤 행동들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살고 있는 만 26살 김범기라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상경을 할 당시에 일을 잘 못한다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것 심리적인 문제 때문일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무기록지를 전체적으로 모두 발급받아서 이런 증상도 있고 이런 경계선 지능까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대한 역량을 모두 발휘를 해야 되는 게 1일 근무잖아요. 그런데 택배 상하차를 하게 되었을 때 분류 번호를 보고 여기 저기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두세 번 이상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답답함을 느끼는데 이거 이렇게 옮기면 되는데 왜 이걸 못할까? 그때부터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이 스스로 의심이 된다라는 게 느껴진 게 현실이었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라벨링 관련해서 후속 작업으로 해가지고 자기소개서 첨삭 과정을 하려고 왔습니다. 갔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열정이 완전 오늘 하늘을 솟았는데요. 범기 씨 이제 먼저 오늘 저랑 얘기 나누고 시작해야 될 게 이제 저희가 이 지금 개인적인 이 코칭을 데이터 라벨러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개인적인 네, 김범기 씨는 이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굉장히 센스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랬던 부분은 일기를 쓸 때 일기를 또 거의 이렇게 매일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일기를 쓰는 방식이 이제 오늘 느꼈던 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이렇게 쓰시고요. 다시 그 일기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또 한 달 뒤 이렇게 추가로 적으시더라고요. 자기 생각을 이렇게 좀 긴 문장으로 전달하는 것도 그렇고 몇 마디 문장을 한 주제로 이렇게 엮어서 얘기하시는 것도 다른 분보다는 언어적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어제는 비가 내리다 보니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오전에는 시천항으로 향한다.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식사는 제육볶음으로 한다. 오늘 또는 2023년의 목표, 요리를 배우는 것이다. 밈 서포터즈 하면서 카드뉴스를 제작을 했는데 카드뉴스를 제작하면서 저의 느낀 점을 같이 적은 것이에요. 실제로 데이터 라벨링도 있고 자조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밈 서포터즈로 해가지고 카드뉴스도 만들고 오늘은 어떻게 지냈나요? 라는 질문과 답변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외출을 하려면 씻고 옷을 갈아입고 준비하고 이불도 개면서 활동력을 쌓고 활기도 되찾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북특별자치도 출신인데 전라북도에서도 있었으면 좋겠고 부산에서도 강원도에서든 어디서든 이런 경계선 지능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처음 지원서를 냈는데 경계선 지능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을 위한 토론회 느리지만 괜찮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경계선 지능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와 TBS가 공동 주최해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권소연 팀장님, 그리고 경일대 평생교육학부 안예지 교수님,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미지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숲 협동조합 권호진 대표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진짜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 청년 김범기, 성민정 씨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범기 씨는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영상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또 실제로 마주하니까 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 다 사실 방송 출연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고자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고맙습니다. 네. 민정 씨는요? 저는 예전에 취업 관련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겪은 이제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고 또 경계선 지능 청년들에게 힘을 주고 사회 구성원으로 떳떳하게 서고 싶어 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오늘 이 두 분의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또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봐야 될 텐데요. 많은 분이 현장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또 현실적인 지원 방안,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는 않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박보영 씨가 출연한 드라마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화이팅! 기분은 좀 어떠세요? 내가 나을 것 같아요. 당사자분들을 민센터에서 많이 만나면서 공감했던 방송이었는데요. 바로 어제도 만났던 이제 고3 청소년 학생이 수능을 잘 마치고 대학에 합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친구 관계의 어려움, 네. 본인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고 친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수능은 끝나고 학교를 가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감이 생기니 이제 친구들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센터에 와서 저에게 이제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그런 현황에 놓여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 공감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가 아니라 발달 제약의 상태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지적인 능력의 제한이 일상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그리고 또 기능적인 제약으로 이어질 때 경계선 지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드라마에서 다루어진 경계선 지능은 경계선 지능만의 독립적인 특성과 더불어서 그 특성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정신병리적인 증상을 같이 다룬 드라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연구에 따르면 이 경계선 지능을 가진 집단과 평균 지능을 가진 집단을 비교해 봤거든요. 그 상태에서 경계선 지능을 가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조금 더 높은 정신 건강의 취약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드라마가 그 지점을 좀 잘 표현한 드라마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다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신 보호 병동에서 그려진 드라마잖아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경계선 지능 이꼴 정신장애이다 혹은 경계선 지능인이 모두 이런 정신병리적인 증상을 경험한다라고 받아들여지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저는 경계선 지능인은 정신장애가 아닌 발달 제약의 상태에 있고 그 제약을 고려한 지원이 사전에 이루어진다면 이런 어려움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겪고 있는 일이 아니라 그 평균적으로는 이제 제약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 추가적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그려냈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겠죠.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이제 공적 공공기관 소속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검사를 할 때 좀 많이 틀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와 닿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으로 등록을 받고 복지 카드라는 거를 발급받게 되는데 그 문턱이 경계선 지능인 분들한테는 사실 성인기에 딱 접어들면서 아마 가장 첫 번째 이런 장벽이고 어려움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올해 연구를 진행하면서 만났던 많은 청년들이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좀 크게 와 닿았고 등록을 함으로써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고 그래야만 서비스가 좀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이 제도가 과연 우리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제도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떠셨어요? 학창 시절이나 뭐 지금 성인으로서 생활하면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좀 겪는 편이신가요? 저와 같은 경우는 만화 동아리 동호회를 참여를 하는데 있어서 그 대화를 그 따라가는 속도가 못 미치는 거예요. 제가 못 미치다 보니까 제가 참여를 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대화 주제로 넘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누적되다 보면 이거 동호회에 참여하긴 했는데 대화에 끼어들진 못하니까 약간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할 때쯤 되면 모든 주제들이 끝나버리니까 네.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민정 씨는 또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중학생 때부터 내가 공부를 따라가기에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이나 뭐 직장이나 알바나 친구 대인관계 등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로 인해 자존감도 낮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남들보다 느리다라는 게 그 차들 속도를 탁탁 측정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 몸에 뭔가 숫자로 표현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경계선 지능인인지 아닌지 이게 쉽게 판단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경계선 지능인 자체를 모르는 경우 혹은 알더라도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족분들은 이걸 눈치채고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경계선 지능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사실은 최근에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리고 학습이 좀 부진하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의미적으로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아들이 다른 친구에 비해서 좀 느리구나라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가 경계선 지능인에 속한다라는 이 확실한 어떤 진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느낌을 받았던 거는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에 막 실패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심리 검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됐죠. 너무 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 진단 결과보다는 아들이 취업에 실패하면서 나타나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아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데 얼굴에서 웃음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등을 돌리고 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뭔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정말 빨리 알아차리면 차릴수록 좀 삶이 편안해질 텐데 어떤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는지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계선 지능과 관련된 여러 징후가 관찰될 수 있는 곳은 작은 사회라고 불리는 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느린 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가 개발이 되었는데요. 해당 체크리스트에서는요, 경계선 지능 학생의 특성을 언어, 기억력, 지각, 집중, 처리 속도로 구분을 하였는데요. 그 문항들을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단순한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만 생각해야 하는 질문에는 논리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음 날 물어보면 기억하지 못한다.
비슷한 글자나 숫자를 읽을 때 자주 혼동한다. 과제를 할 때 주의가 산만해진다. 또래보다 학습 속도가 느리다. 임상적으로는 경미하지만 전반적인 학습 문제를 보이기도 하고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유연한 사고가 어렵다라는 보고들이 있고요. 또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욕구 좌절 상황에서 참을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특징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속기 쉽다라는 순진하다라는 특성도 연구들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발달 과정에서 꾸준히 좀 관찰이 된다면 경계선 지능은 의심해 볼 수 있는 징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문항 자체로는 몇 가지 되지 않지만 이게 삶에 녹는다고 하면은 많은 순간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방청석에도 경계선 지능인의 가족분들 와 계신데요.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경계성 지능인이라는 거를 몰랐었고요. 근데 처음에 알았을 적에도 그게 이렇게 뭐 경계성 지능인 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 느낌을 못 받았던 게 저한테 경계성 지능인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아이하고 생활을 하면서 밥을 먹을 때 우리 딸은 숟가락 하나 갖다 놓고 젓가락 하나 갖다 놓고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답답했어요. 넌 이거를 한꺼번에 가져오면 될 거를 왜 이렇게 한 개 갖고 오느냐고 물어봤거든요. 일종의 체근도 들어간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애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게 답답했었는데 어느 순간 저는 어디서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고요. 그거를 아이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터득을 했어요. 아, 이게 얘네들 특징이구나. 기관에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데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특징을 몰라서 아이한테 저 같은 실수를 안 하게 그런 것도 신경 좀 써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사실 오늘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놀랐던 건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랐다는 점은 이제 14%가 된다는 게 전체 인구의 14%면 정말 생각보다 엄청 많은 사람이 경계선 지능인에 포함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의 이 현재 상황이 해외와 비교해 봤을 때는 아주 적은 건지 아니면 해외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하거든요. 현재 국내에는 경계선 지능에 대한 사례가 어떤 정도 진행되고 있나라고 보면 사실 조례는 만들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지원의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실천으로 옮겨지는 게 약간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게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책 대상을 특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9개의 사례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요. 네덜란드의 경우에는요. 경계선 지능인을 지적 장애인과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를 하고 지적 장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요, 근로나 기초 생활상의 어려움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벨기에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자폐 범주성 장애처럼 타 장애와 경계선 지능의 특성이 함께 공존할 때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경계선 지능인의 그 정의를 내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거와 함께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제공할 것인가라는 정책적인 합의도 갖추게 된다면 앞으로 지원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경계선 지능에 대한 연구나 뭐 이해나 지원이 아직까지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확 와닿는데, 그러면서 이제 민센터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존재를 한다는 거는 어떤 지원의 출발점이자 당사자들에게는 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범기 씨도
서울 상경하는데 밈센터가 단단하게 한몫했다는 것 같은데요. 예. 뭐 부수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네. 그 부수적인 경우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불합격이 되고 나서 조금 마음이 안 좋아졌을 때 그 밈센터를 알게 되었고 밈센터를 통해서 자조 모임도 하고 진로 교육도 받고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것도 해서 지금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알아보면서 그 자기소개서도 쓰고 있습니다. 밈센터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 안에서 기대 효과 같은 것들도 많이 발견을 하실 것 같은데요, 연구위원님. 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라는 이 타이틀이 주는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사실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존립 자체가 네.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는 뭐 이렇게 구립복지관, 뭐 시립복지관에서 335 이렇게 모여서 하던 이제 조그마한 프로그램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이제 체계를 갖췄다거나 아니면 그 효과성에 대해서 사전 사후 비교를 해가면서 어느 정도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쌓아간다던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밈센터에서는 굉장히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또 최근 이렇게 경계선 진흥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로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런 두 가지 이제 좋은 이런 현상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계시는 직업 프로그램, 사회성 프로그램, 그리고 또 성인기에 전환되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뭐 직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애도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또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자립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또 전체적으로 지금 포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지금 체계성을 갖추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후에 경계선 진흥인 관련된 센터들이 다른 지방에도 생기게 된다면 굉장히 이렇게 본받고 싶은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범기 씨도 여러 가지 이제 밈센터에서 프로그램 교육을 받으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취업을 하려고 이제 도전을 하다 보면 네. 어떤 어려운 점들을 만나게 되나요? 학업부터가 조금 문제인 것이 수능을 볼 때 탐구 영역을 예를 들자면 그 1분당 문제 한 문제씩 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듯 조금 시간을 빠릿빠릿하게 써야 되는 게 네. 관건인데 경계선 지능과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고뇌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아예 운에 대해서 시험 점수를 맡기는 수밖에 없거든요. 학업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뒤로는 아예 마음이 깎여져 내리다 보니까 일용직 하는데도 자신감도 잃게 되더라고요. 저와 같은 경우는 다양하고 사소한 지시조차도 잘 해내지 못해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가 라는 의문을 넘어서서 의심을 하게끔 되더라고요. 의심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뭐 수능을 치르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를 가게 되고 그럼 그 학교에서 또 취업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작부터 조금 막힘을 느끼는 것 같아요. 민정 씨는 직장 생활을 근데 또 꽤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는 아동단체랑 이제 여행사 그리고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준비를 했었고 성공을 했는데요. 네. 취업을 준비하는 게 남들보다 뭐 10배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이 힘든 과정이었지만 저만의 장점을 살려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보고 해서 취업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취업에 성공을 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왜 그만두게 되셨는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대인관계, 이제 직장생활 동료들 간의 문제도 있었고, 일 처리 같은 것도 그렇고, 남들보다 느리다는 부분에서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던 게
점점 연차가 이제 길어질수록 더 심해졌던 것 같고 그로 인해 저 혼자 받는 스트레스도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표에 또 도전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정 씨는 공부도 진짜 시간 많이 들여서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취업, 구직 활동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모든 걸 잘 해내고 싶었는데 좀 가끔씩 벽에 부딪히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취업 문턱을 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직장 생활 유지하는 것도 또 이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직장 생활 유지는 저희도 어렵지 않나요? 누구나요.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일상 생활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그러한 능력과 역량을 요구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지시사항과 그 안에서 내가 눈치껏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 것, 그리고 승진과 같이 사실 내 능력을 증명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직장 생활 안으로 들어오면 그 부분은 일상생활하고는 다른 거죠. 내가 반복적으로 해왔고 그리고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작용을 통해서 저 사람한테 좀 잘 보여야 하고 저 사람이 시키는 일을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훨씬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크게 경험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이제 연구를 하면서도 직장을 왜 그만두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 동료가 내 나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근데 또 어떨 때는 저 동료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 얘기를 나쁘게 하고 있는 걸로 나는 느껴지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떤 단어로 표현하면 피해의식과 비슷한 약간 그런 감정들을 느끼시는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히 그 청년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과거에 지속적으로 어떤 학교 폭력 이슈에 노출이 되고 또래 관계에서 배제가 되는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서 이런 이제 능력적인 부분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누적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무력감이나 그리고 피해의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마 고용 유지에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대방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더 커지는 게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권호진 대표님은 직접 일터를 만드셨다고요. 어떤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카페는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평범한 일상을 제공하기 위한 자립상생 일터입니다. 저희 그 아들이 이제 하나 있는데 느린 학습자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그 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그리고 졸업까지 시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몇 개 회사를 이제 다니면서 면접을 봤는데 결과는 다 안 좋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부모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조합이 있어요. 그 조합에 한 25명 정도의 청년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모두 다 사실은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면접을 보면 뽑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항상 저희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 대표님 언제 직원 새로 채용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봐요. 좀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친구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요건은 굉장히 높은데 이 친구들이 막상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저는 02년생으로 21살 된 유재은이라고 합니다.
커피랩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에 지원했다가 안타깝게 예비 1번이 되었지만 한 분이 그만두셔가지고 네, 제가 합류를 해서 어떻게든 파운데이션 자격증을 따서 여기에서 이제 면접을 봐가지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더 손님들한테 사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걸 하면서 되게 대학교 다닐 때보다는 되게 기분도 되게 좋아지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손님들한테 커피를 제공해 주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건? 아이스 카페라떼 한 잔만 주세요. 아이스 카페라떼요? 3,800원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요? 저희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게스트 UOS 쓰시면 돼요. 그거 이름 치시고 사용 목적이 와이파이라고 치시면 인증번호 받게 누르시면 돼요. 중학교 때 일반 학교에서 사실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경계선 지능인 대안학교라고 예술형 대안학교를 제가 살짝 다녔어요. 거기서부터 제가 나는 이제 수학 이런 것도 잘 못 따라가다 보니까 느린 학습자구나 그걸 깨달아서 병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ADHD 판결도 났고 경계선 딱 중간에 있대요 제가. 그래가지고 되게 일단 우울했어요. 사실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특히. 취업 전에는 안 바빴던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맨날 집에서 누워있고 뒹굴뒹굴하고 연예인 사진 보고 그게 일상이었는데 여기 오면서 이제 출근하는 시간도 조금 정해져 있으니까 규칙적으로 사람이 바뀐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도 좀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같은 대안학교를 나온 애들이 거의 다 경계선 지능인인데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취업 고민이 진짜 많아요. 취업 자리를 애들이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많이 하고 일자리를 좀 많이 늘려서 다양한 친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대요. 제 주변 친구들도 당연히. 일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성취감도 느끼고 또 앞으로의 꿈과 목표를 세우는 모습 보니까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아니, 대표님 근데 진짜 카페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희가 2022년 7월 달에 이제 저희가 창업을 할 때 저희가 그 바리스타 공개 모집을 했어요. 그때 총 5명이 지원을 했고 그중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3명, 없는 사람이 2명이었어요. 지난 6월 달에 서울시립대점 2호점을 이제 오픈을 준비하면서 그 2차 공개 모집을 했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3명 공개 모집을 하는데 무려 13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것도 모두 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다 취득한 친구들이에요. 그 이후에 당사자들이나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가끔 연락이 와요. 언제 다시 공개 모집을 할 건지 일정을 알려달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렇긴 하지만 또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 정도 있다라는 게 또 되게 다행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범기 씨, 민정 씨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 일을 했을 때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는지 그리고 혹은 주변의 친구들이 방금 휘카페에서 일했던 그 친구들처럼 일을 하기 전과 후 긍정적인 변화를 들어본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크게 느껴본 적은 없지만 일상의 대화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준다면 당사자나 그 양보를 해준 사람이 서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일을 할 때 조금 대화를 하거나 같이 무언가를 할 때 조금 더 배려해주고 양보해줬을 때 좋은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군요.
민정 씨는요? 저는 고등학교 때 시푸드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렇지만 이제 일을 해야 돼서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하루에도 뭐 100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친절왕이라는 타이틀도 받게 되고 문화상품권도 받게 되었어요. 네, 이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할 때 아이들과 뮤지컬도 하고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제과제빵 교육도 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성취도나 자기 자아존중감 같은 부분에서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저를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스스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느꼈던 거예요. 민정 씨 같은 경우는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맞춤 일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이제 경계선 지능인을 노동 취약층으로 분류를 해서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필요한 지점인데요. 사실 이제 노동 취약층이라는 거는 사실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용 취약계층이 현재는 이제 고졸자, 뭐 여성, 그리고 이제 시설에서 양육이 된 이제 자립지원 청년 이렇게 지금 구분이 좀 되어 있어요. 뭐 다문화라든지 북한 이탈자라든지 그러니까 정체성에 어느 정도 특정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저희가 이제 고용 취약계층으로 분류를 하고 그 중에서도 청년층에 대한 지원들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경계선 지능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이게 정부가 사실 경계선 지능을 이 고용 취약계층에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저희가 이제 규모를 14%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좀 두려워하는 면이 어느 정도 없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저도 올해 연구를 진행하면서 거의 100여 분의 경계선 지능인 분들을 만났어요. 청년분들한테 지금 현재 뭘 제일 어려움이라고 느끼시는지를 물어봤을 때 단연코 취업이었거든요. 언젠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이제 효자인 우리 경계선 청년분들은 엄마 아빠가 아플 수도 있고 이럴 때 이제 내가 어떻게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그 가운데서 나도 내 한몫을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 보면 지금 취업을 당장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계선 지능인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반과 장애의 경계를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일반에 가까운 경계선 지능인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장애에 가까운 경계선 지능인 분들이 계실 것이라서 유연하게 그 사이를 좀 잘 저희가 가름마를 타면서 고용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 저도 한 말 해도 될까요? 저는 기업에서 이제 기업이 원한다면 경계선 지능 청년이나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강의를 통해서 이해력을 높이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업무가 어렵다면 업무 조정도 하고 경계선 지능인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의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해가 기업에서도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네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민정 씨가 얘기해 주셨던 대로 기업주 교육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내가 채용한 직원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적절한 직무를 배치하기도 어렵고 또 이 사람을 승진시키는 과정 그리고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주 교육 반드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취업을 하게 되면 사실 처음에 적응에 좀 어려움을 경험하신다고 호소하시는 경계선 지능 청년분들이 많으세요. 이러한 것들을 좀 취업 후에 적응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잡코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현장에 이제 경계선 지능인 분들이 취업을 하셨을 때 업무에 대한 어떤 순서 일에 대한 절차 그리고 돌발에 대한 대처 이러한 것들을 옆에서 좀 가까이에서 그런 것들을 코치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잡코치 지원 같은 경우가 이제 있다고 한다면
경계선 지능인 분들이 초반 적응에는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 2022년도에 경계선 지능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생활 욕구라든지 실태 조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당신은 소속감을 어디에서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아마 받는 다양한 분들은 아마 나의 직장을 가지고 나의 소속감을 설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계선 지능 청년 같은 경우에는 오직 8.9%만이 내가 직장과 혹은 직장과 관련된 모임에 소속감을 느낀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저는 그 지점을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오랜 시간 힘들게 얻은 그 직장을 오래 유지하려면 그 직장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기업 현장에서는 그런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지원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소속감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뭐 고용, 취업, 이제 일자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이 밖에도 사실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게 좋을지 한 분 한 분 이야기 나눠보죠.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지원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혹시나 생겨서는 안 되지만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위험 안에서 이 친구들을, 이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망을 갖춰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경계선 지능인들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사회 안에서 이런 법률적인 보호나 지원 체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가 생애주기 발달 단계에 대한 당연히 지원도 필요할 겠지만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도 함께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용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비용 문제를 좀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비용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경제성 그리고 어떻게 말했을 때는 또 이제 정부적 차원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예산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가장 적극성을 보이는 부처가 어딜까 고민해 보면 아마도 교육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연구들을 쭉 훑어보니까 영유아부터 그 다음 이제 청소년, 그 다음 성인, 이제는 고용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고 또 저희가 워낙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뭐 이 사회에 정말 굉장히 큰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게 저희가 경계선 지능인 분들을 위해서 어떤 고용이나 교육적 지원을 하는 게 단순히 어떤 예산을 소비하는 수준이라고만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이 청년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고 또 그 안정적인 그런 이제 경제 활동 안에 들어오게 되시면 또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세금이 또 더 어려운 분들에게 쓰이게 되겠죠. 이거는 저희가 지금 경계선 지능인 분들의 어려움을 조망해서 그분들에게 저희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을 투입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 경계선 지능 청년분들이 또 자립생활과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면서 세금을 내실 거고 그 세금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또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거 저출산 고령화 정책 아니냐. 그래서 청년분들이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낳으시고 가정도 이루시고 이렇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는 고령화를 저희가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인구 절벽 이런 얘기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일타 쌍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또 이제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끼리는 해본 적이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당장 경계선 지능 청년에 대해서 비용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만 너무 급급하여서 이게 예산이 얼마냐, 규모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좀 멀리 내다보고 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과 맞물려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유용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저희 그 경계선 지능인 쪽에서
만약 국가적인 어떤 세금 비용을 달라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게 해결이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염려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목소리는 내고는 있죠. 그 대신 저희가 어떤 비용적인 부분보다는 먼저 국가가 낮은 비용으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을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인증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 사실은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가 뭐 받을 수 있는 유형이 한 5가지가 있는데 일반 그 업체에서는 쉽게 받아요. 왜냐면 저희는 카페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법령상 취업 취약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카페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가장 어려운 창의 혁신형이라는 그 타이틀로 저희가 이제 받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규에 적어도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취업 취약 계층이다라는 사실은 그 한마디만 이렇게 넣어주더라도 저희들이 사실 기업을 창업을 하고 그리고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비용에 앞서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경계선 지능인 분들은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 1, 2 차이로 지능장애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힘든 시간 버티고 있는데요. 이들이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 국민이 이 경계선 지능인을 인식하고 또 그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궁금한 점이나 꼭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네.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 사실 저희한테 혜택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사실 경계선 지능이 아닌 일반인 분들도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취업도 잘 안 되고 또 이제 그분들도 이제 우울증 이런 게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시선이 좀 곱지 않은 의견도 많이 받았어요. 아니 경계선 지능인들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조금만 그냥 받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왜 너무 많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사실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런 지원들이 많이 되고 국가 차원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먼저 설득시키는 게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나 뭐 그런 건 해본 혹시 공단에서 하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공단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장애인은 의무고용 제도라고 해서 장애인들을 꼭 채용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0인 이상의 이제 상시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는 반드시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 등록을 한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을 반드시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의무 고용을 하지 않으면 저희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이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고 하는 벌금을 내게 돼 있고, 기업이 부담금을 내게 되면 그 기업이 저희 공단의 기금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까지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을 위해서만 서비스가 전달이 되어 왔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사실 경계선 지능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된 이유는 장애 인구도 똑같이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고령화를 경험을 하는데 고용부에서는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타겟이기 때문에 고령화가 지속될수록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정책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의 숫자가 더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의무 고용률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도 여러 이제 방면으로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 줄어들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를 검토를 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번에 제6차 장애인 고용 5개년 계획을 보시면 경계선 지능 등에 대해서 아직 장애인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장애인에 준하는 직업적인 어려움이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저희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5개년 계획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 공단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러나 장애인 등록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주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이제까지는 경계선 지능인들이 저희 공단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계선 지능인들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거나 뭐 다른 수요조사를 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올해 실행했던 연구에서는 제가 74명의 경계선 지능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가 정말 필요하세요? 뭐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세요?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1순위가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진로 탐색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발달장애인들의 진로 탐색은 중학교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계선 지능인 분들은 아직 그 첫 단계조차 떼지 않았다고 지금 제가 판단이 좀 되더라고요. 제 연구에서. 그래서 경계선 지능인 분들을 위해서 진로 탐색이나 직업 훈련이나 이런 이제 초단에 필요한 어떤 고용 서비스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공단에서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고요.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경계선 지능인도 이제 장애인 등급은 의무는 아니고 선택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뉴스 기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장애인 단체에서 반대가 좀 심해가지고 이게 좀 논의조차 불발이 됐다는 이제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합의라든가 이런 게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저는 합의가 안 되면 나중에 큰 더 사건이 터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준비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안예지 교수님이 초단에 저희 그 경계선 지능이 어떻게 DSM에서 정의가 되었는가를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경계선 지능은 지적장애의 경도지적장애와 비슷하게 들어가 있었던 그러한 이제 유형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적응 능력을 조금 더 포함을 하게 되고 적응 능력에 대한 평가를 좀 중점적으로 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장애 영역이 없었던 정말 새로운 유형이 안으로 들어온다기보다는 원래 장애 유형에 있었는데 어떤 사회적 판단으로 잠깐 빠져있던 영역이기 때문에 또 사회적 판단이 선다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은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있다면 저도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도록 나서서 입장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토론을 논의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지만 이 시간에 논의된 이런 토론들이 그냥 여기서만 그치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부모로서는 이 토론들이 꼭 제도에 도입하는 데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고립되지 않고 운동형으로 빠져들거나 외톨이로 되지 않고 사회가 다 합쳐져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나아가는 어떤 첫걸음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함께해 주신 6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부터 해주실까요? 사회적 관심과 또 목소리를 내주시는 많은 분들이 조금씩 생겨남에 따라서 작은 저희 밈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좀 파장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그 기회를 시작으로 우리는 누구나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행복하게 잘 살 그 국민의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 또 앞으로도 많은 그 대중과 국민들도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이 현실 속에서 너무나 일하고 싶은 청년들은 지금 무수히 많거든요. 많은 기회, 관심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높아지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 교육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이유는 그만큼 그쪽에 빛이 못 비춰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절차가 우리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밈센터의 첫 발걸음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주, 다양한 주체분들이 경계선 지능인들을 좀 이해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 또 그런 높아진 인식으로 모두가 더불어가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토론 진행하면서 사실 일의 가치를 한 번 더 곱씹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일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수단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게 나의 성취감을 드러내기도 하고 나의 가치관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나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도 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권리를 마땅히 이해해 줄 수 있는 국민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경계선 지능에 대한 전 국민에 대한 이해도 제고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저도 언제나 뒤편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번에 저희가 그 밈센터에서 추진했던 커피랩 교육 그런 사례들이 다른 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기획했던 주관기관이라든지 그리고 그 교육을 관리해주는 기관 그리고 그 교육을 자체에서 수행을 못한다면 그 교육을 대신해주는 위탁교육기관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나온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수요기관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요번에 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게 제가 볼 때는 밈센터의 이번 사례가 그 예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시초가 돼서 다른 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치단체 이런 쪽에서 이런 형식의 모델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네. 제가 바라는 바는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이지만 조금 넓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실수 없이 일을 처리하고 하는 게 어려울 수 있고 습득하는데 조금 느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경계선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정체성에 대해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을 하고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또 좋아하는 걸 찾았으면 좋겠어요. 또 부모님께서 관심을 또 많은 분들이 가져주신다면 경계선 청년들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청년 공통적으로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요구치가 많은 게 청년들에게 가진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자조 모임 제가 아까 만화동호회에 있던 것처럼 자조 모임을 할 수 있는 여유, 그 뒷걸음 쳐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뒤에서 좀 지켜봐주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런 게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느린 사람을 흔히 거북이에 비유를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집중하는 거는 제일 먼저 누가 더 빠른가 이거죠. 하지만 사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목적지까지 무사히 완주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천천히 완주하면 된다고 경계에 있는 느린 이들의 등을 따뜻하게 밀어주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경계선 지능인 토론회 느리지만 괜찮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